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지난주부터 날씨가 무지하게 습하더니 오늘은 하루 종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후에 서울에서는 좀 비가 내리면서 그나마 좀 더위가 잠시 식혀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뭐 7월 첫째 주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컸었고, 특히나 6월 달 내내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특히나 6월 달에는 그놈의 주도주 쏠림이라는 말과 함께, 특히 5월 27일 날 상장된 단종목 레버리지 ETF의 이 쏠림이 극대화되면서 정말 삼전 닉스 그리고 S7이라는 S7으로 불리우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거의 시장 전체가 초토화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버티던 삼성과 닉스마저도 목금 이틀 만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가 폭락을 하면서 정말 초유의 사태가 시장에 펼쳐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 때도 언급드렸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 뭐 과거의 통계적인 부분도 다 짚어드렸고, 이럴 때일수록 다른 거를 분산해서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케인즈의 주식시장은 미인 선발대이다라는 심적 지표도 그 전에 짚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삼전 닉스를 목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도 딱 단 두 종목만 집중적으로 봤어야 되는 시장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순환매라는 이 부분도 분명 시장에는 존재하죠. 분명 시장에는 순환매도 존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익이 쉬고 있을 때 다른 업종이 또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워낙에 삼성전자와 닉스가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해서 대폭락이 나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심플하게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두 기업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30%가 빠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종목군들이 마이너스 40%가 빠진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뭐 1억을 주면서 어떤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주식시장은 하나의 미인 선발대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을 뽑아야 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여전히 쏠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현재의 삼성과 닉스, 특히나 코스피의 이익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두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어찌되었든 전략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아주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매매할 때의 비중 자체를 이쪽에 50%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포지션을 쌀 때, 비쌀 때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즉 박스권이라 하면 고점과 저점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왔다리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고점에서 사면 그 위로 먹을 룸이 없는 거죠. 폭락할 때 사면 상당히 먹을 룸이 많아지는 현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쌀 때 사라. 쌀 때 사면 무조건 먹는다. 이 마인드로 지금의 전익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익이 이러한 박스권을 한 번, 두 번 정도 나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레버리지 ETF라는 게 과거에 이제 뭐 우리나라만 있었겠습니까? 테슬라의 레버리지 ETF는 없었겠습니까? 엔비디아 없었겠어요?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들어지죠. 이 ETF, 그러니까 단위 종목 레버리지라는 성향상 이게 상승으로 한 방향으로 갈 때는 정말로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장기화 될 때는 양 방향이 다 녹아버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쪽의 유동성은 녹아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그렇다고 뭐 국내에 상장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뭐 매매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애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네, 차선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올바른 대처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 금요일 날 지수가 추가적으로 아침에 뭐 공포를 한 번 더 한 차례 더 유발시켜 준 이후에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가 지수가 반등을 했으니까 대폭등이 나와주었고 특히나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지수 30분 봉상 대바닥 친 것 같다. 첫 번째 이유는 하락폭이 7,400을 찍었으니까 이는 응당 네 V 코스피의 변동성 지표상 떨어져야 될 구간이고 고점 대비해서 7,400포인트는 거진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이 대폭락에 가까운 악재가 있지 않고서야 단기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쉽지 않은 이슈죠. 그런데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으니 하락폭도 거즘 채워졌고 여기에 세 번째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딱 그 시점에 맞춰서 개인들의 대투매가 아예 수급창에서 네, 수급창에서 그냥 나타나 버렸던 게 금요일에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오전에 충분히 반등의 신뢰도가 매우 높았던 하루였던 것 같고 이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레버리지 상품이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를 뒤흔들었던 메타발 악재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호재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플러스로 3분기에도 D램 가격이 최대 20%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송출된 이후에 그나마 반도체 업종이 먼저 돌아서고 반도체가 돌아서니 나머지 전체 업종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그려주고 다행히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도 솔직히 메모리 단의 이슈가 더더욱 많이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이러한 메모리 단의 이슈에 대한 부분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고요. 나머지에 대한 지금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은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도 하락할 때 매수 사인은 그냥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ETF죠, ETF 좀 드리고요. 목요일날 저점에 들어가서 뭐 1차적으로 물량 조절하고 더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 제가 사면서 타점은 거기에서 이제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분할로 올라올 때 일부 청산하고 지금은 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다음 주는 이제 아무래도 메타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이제 좀 악재가 좀 잠잠해지겠죠. 이런 점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또 리포트들 또 쏟아질 거니까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거래 대금 자체가 깡패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도 거래 대금이 풍부하고 상승률이 가장 크면서 시장 대장주를 공략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아이러니하게 닉스가 거래대금 제일 많아. 닉스의 그 레버리지 단일 ETF가 또 거래대금 또 제일 많아요. 이게 또 전 세계에서 제일 활발해. 비중도 제일 큽니다. 전 세계 ETF에서 레버리지 ETF 중에 사이즈가 제일 커요. 이런 상황인데 이 변동성이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전자닉스는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나머지는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말자. 그리고 시장의 박스권을 기다려보자. 전체적으로 이런 전략으로 시장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바 악재를 삼성 3분기 D램 최대 20% 인상 가능성으로 정면 돌파하고 지금 시장의 핵심만 우리는 알아도 전략을 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반도체 전입과 그 외 친구들로 전략을 점검하고 그리고 핵심은 지금의 이러한 그 전자닉스가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고가를 친다면 제가 볼 때는 실적 이슈로는 신고가를 못 갈 것 같아요.
시장에 얼마만큼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냐 여부인데, 제가 박스권을 높게 생각하는 이유는 글로벌리하게 레버리지 ETF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로 7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섹터에 구원의 손길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종목군도 팔고 주도주 가려고 생각하지 마셔라. 이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 뒤에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저도 참 그래요. 이런 제목을 쓸 때 참 어려움이 많아. 뭐라고 적어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은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이 당일 지수 그래프로 좀 놓고 보면요. 지수가 여기죠. 이게 이제 그 목요일 날인데 아침에 한번 더 떨어지고 아주 폭력적으로 더 폭락하고 회복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흐름이 나왔습니다. 7600포인트에서 단방에 거의 7700포인트였으니까 단방에 이제 여기 차트를 좀 길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갭이 존재하죠. 이 저점이 있었고 이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이때 만들어졌던 7,400포인트에 만들어졌던 이 구간까지 단반에 밀어버렸기 때문에 아침에 분명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마무시한 반대 매매가 시장에 있었겠다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코스닥도 지난번에 이렇게 떨어지고 단기에 한 13% 올랐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레버리지 ETF 회원님들한테 추천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거의 한 75% 팔라고 나머지 좀 가지고 버텼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샀고, 여기는 샀어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그랬는데, 와, 이거를 여기까지 빼네. 이걸 여러분들. 코스닥도 살벌하게 빠졌다. 살벌하게.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2%가 코스닥도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빠졌기 때문에 아주 살벌하게 시장 오전장 특히 밀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금요일 날 어찌됐든 시장이 버텼잖아요. 이렇게 올렸다가 한번 살려주고 버텼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시장에서 안 나갔고, 그 공포를 목요일 날 한 번 더 주면서 시장은 오히려 이때 공포가 시장에 극대화되면서 폭락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CFD라든지 이 증권사의 큰 손들, 그리고 기관, 사모, 이런 쪽도 분명히 존재했을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금요일 날 아침에 한 번 더 밀면서 이들의 영린을 충분히 건들고도 남았을 거예요. 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라는 게 레버리지를 쓰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간까지 밀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아팠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때 수급의 변화가 있어서 개미를 털고 올라온 거는 다행이나 지수가 8100포인트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에 어떻게 보면 이때는 저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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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반등, 지지, 지지, 지지를 5번 했는데, 여기서 갭으로 이탈, 저항, 폭락, 처음. 만약에 이걸 돌파하더라도요, 여 위에서 쌓여있던 매물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코스피 지수로 8,400포인트인데 이번 주에 테스트가 들어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금요일날 바닥권에서 코스피가 아주 강하게 올라와 줬고,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의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메모리 섹터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 강한 상승이 예상되는 상태죠. 그거를 믿고 우리가 만약에 닉스랑 전자가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치면 따라붙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용기 있게 잡은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수익금을 담보로 버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가 7,700까지, 왜? 저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순간 밀린다면 일정 부분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볼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위에는 뭐가 있다? 강력한 저항 중에 하나인 뭐 11선 존재하죠. 이게 이제 하늘색의 5일선인데 3일선 돌파하고 5일선이 내려옵니다. 금요일날 5일선 저항받고 11선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대충 지수는 8250에서 8300의 저항을 받고 3일선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7750이 3일선으로 변하는 코스피의 이 이평선의 각각의 위치를 보면서 전익에 집중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참 할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조짐을 좀 이곳저곳에서 좀 보인다라는 말로 좀 가름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준비된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급적으로는 최근에 그닥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그나마도 금요일 날은 뭐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좀 올라왔고요. 재밌는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장 막판부터, 그러니까 금요일날 환율이 1535까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엔화도 같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 엔화가 이렇게 안 되고 우리나라만 그랬으면 닉스의 ADR 상장으로 인한 단기간에 한국으로 이 달러의 유입이 이런 환율 현상을 만들어낸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거기까지 뭐 생각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환율이 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 생각을 조금은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상상하던 그 이상의 폭발력이 위아래로 솔직히 매일 튀어나오는 기록적인 변동성 장세가 반복되는 시장이 말 그대로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은 주가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절대적 변동성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점점 시장의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지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6월달 삼전 닉스와 코스피 지수가 나름의 작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졌는데 그 과정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승되고 그리고 완벽할 것만 같던 메모리 쪽의 실적 장세에 부담이 되는 부정적 요인들에 의한 시장의 의심이 증폭되고 그게 큰 변동성을 키웠던 6월이었습니다. 그게 6월 달도 애플발, 메타발, 노이즈가 계속되면서 결국 전익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까지 하락시키고 그나마도 금요일 큰 폭의 반등을 하면서 박스권 하단은 일단 만들어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5월달 단종을 레버리지 ETF 상장으로 인한 슈팅부터 이미 시장의 수급 밸런스가 깨지고 동시에 그 힘에 의해서 전익의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과 단기 고점 형성, 메모리 단의 글로벌 리더가 되어버린 한국 증시의 상승이 일본의 키옥시아, 그다음 무라타 뭐 할 거 없이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정말 어마무시한 그 폭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나고 보면 그 당시도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데 그런 흐름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상승의 후반부에서 포모를 넘어서 광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그랬고 뭐 최근에 뭐가 있어? 대한광통신 그다음에 대우건설 뭐 할 거 없이 그 막판에 가면 이들 종목군들도 엄청나게 뭐 위아래로 출렁거리고 반등하고 하는 거 다반사 아닐까요? 그게 전자닉스에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실체가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끌고 가고 박스권 매매해도 되고 하는 거지. 나머지 이제 많은 종목군들이 사실 그러한 변동성을 동반하고 올라가면서 떨어질 때는 실체가 없이 죽어나가는 종목이 태반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죠. 자우지간 이런 상황 속에서 레버리지 ETF가 동반되다 보니 정말로 저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대형주의 변동성이 나오고 특히 국장의 경우 시총 비중 50%가 훨씬 넘어버린 전익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외 국가는 그나마 덜 취약한 구조라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딱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저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다른 거 사지동 못하게 하고 뭐 올라가면 비중 축소하라고 전익 떨어지기 기다려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고 순환매 바라지 마라 이런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은 전체 20%입니다. 엔비디아 포함해서. 예? 일본도 뭐 전체 비중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대만 많지만 이게 TSMC가 메모리처럼 가격의 변동 사이클을 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덜 취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코스피 이익의 70%를 두 종목 전자닉스가 다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종목이 흔들렸을 때 오는 이 후폭풍이 큰 거고 후폭풍이 큰 거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거래 대금을 끌고 가고 이 한두 종목의 하루 일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베타 성향이 강했던 코스닥을 죽여버리며 나머지 종목이 이들 종목을 따라갈 수 없으니 수익률로 다른 거 팔고 넘어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온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현상이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해 버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고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전자닉스를 계속해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도 아쉽지만 이런 내용만 반복해서 전달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매물의 전자닉스 대 시장 전체죠. 전일의 코스피 전체 실적 증가분과 캐리 상황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전익이 빠지면 비중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중점적으로 나머지는 수출 동향으로 분석한 결과 28% 증가가 나오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전직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렇지. 고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평가된 대부분의 돈 잘 벌고 사업 특성상 문제가 없는 종목군들은 지금 물려 있다고 팔고 전자닉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버텨라. 버티면 다시 올라올 때가 있다. 분명히 박스권 들어간다. 삼성전자, 닉스 3분기가 될 수도 있고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고 자신 있게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매매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리 레버리지 ETF 의 시장 캐리가 특히 26년도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1조 2천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니 AI 투자가 7천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레버리지 ETF로 그 정도 들어왔다고 하니 뭐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즉 그게 한 방향으로 계속 쓸려가고 있어서 점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말 저도 분석한 결과 미국 또한 평년 대비해서 이쪽에로 인한 변동성 표 자체가 4배 이상 피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특정 메모리 단이 더 되고 좌우지간 이런 상황이다. 즉 이게 유동성을 지금 싹 끌어갔는데 상방으로만 보다 보니 ETF의 유지 비용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어느 구간에서는 걔네 추가 매수 동력이 줄어드는 단계가 분명히 발생할 건데 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들어가기에는 무지하게 부담될 수 있는 레벨에 와 있다. 그때부터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순환매가 옵니다. 이 ETF를 유지하는데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ETF의 시장 그 쏠림을 만들었던 주범이 유지 비용이 너무 커진다 라는 걸로 박살날 수 있다. 과거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ETF에서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글로벌리하게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로 예를 들어서 전자닉스가 지금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뭐 맥시멈 잡고 한 33만 원까지 일단 단기에 뭐 닉스도 잘하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한 260, 70도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의 쪽은 지난주 긍정론과 부정적 이슈가 현재 정면으로 부딪혔다라는 걸 언급을 했죠. 그것도 마이크론 호일적에 폭등한 그날부터 우리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 무조건 신고가를 가야 되는데 가고도 남는다고 하는데 왜 못 가는 것일까? 왜 못 갈까? 이거를 고민했어야 됩니다. 즉, 좋은 호재에 못 가게 되면 그 다음은 결국 차익 실현 매물이 되고 출회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 악재에 더 민감한 상황이었고, 악재에 민감해서 폭락을 하니 지금은 가격적 메리트가 생겨서 반등을 더 세게 하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뭐 아래는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내려와 버린, 네, 코스피 지수죠. 지수 전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성과 닉스의 이 포워드 영업이익이 어마무시하게 높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8,000을 넘었잖아요. 다시 7,500, 7,400이 내려온다면 전자닉스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주도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마무시한 흐름을 좀 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차트 돌려보면서 그냥 쭉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뭐 이때 2일날 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사 모았죠,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올라와서 비중 조절합니다. 팔고 장 마감할 때 여기서 또 몽땅 사서 팔고, 아침에 요 구간에서 못 사져 가지고 여기 위에서 살짝 사고, 여기서 사진 거 끌고 올라와서 30만 7천 원 제가 매도 의견을 좀 드렸어요. 다 파는 게 아니라 30만 7천원에서 일부 파시고 32만 3천 원을 바라본다. 여기서 물량 줄이고 나머지는 일단 들고 가고 있습니다. 선물로도 같이 했고요. SK 하이닉스 210만 원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카페에도 글을 적었지만 여러분들 주도주 매매법에서 제가 그랬죠. 지금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엔벨로프 써라. 대장주가 엔벨로프에 내려온다. 매수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닉스의 기술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 삼전 닉스 의미 있는 구간에 내려왔을 때 엔벨로프 첫 자리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구간이 될 수 있다. 고로 여러분들 금요일 날 떨어졌을 때 닉스를 뭐 이런 구간에서 샀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한 번 더 밀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 개인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9시 땡 하고 여기서 이거 밀었을 때 제가 볼 때 이때 손절 물량이 엄청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개인들은 이 구간을 참지 못하거든요. 왜? 많이 폭락하고 나서 주가가, 근데 210만 원이라는 구간을 생각하고 봤어야 되는데 많이 폭락하고 나서 반등했는데 다시 밀어버린다? 이거는 절대적인 공포에 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절대 우량주가 이렇게 떨어진다는들 쫄 필요가 없는 게, 분할 매수, 한방 매매하면 죽어요. 분할 매수 한방 매매하면 팔고 다시 사야죠. 팔고 다시. 아무튼 닉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레버리지 효과가 전자보다 더 강하고 퓨어 플레이다 보니까, 또한 닉스의 레버리지 ETF의 거래가 훨씬 활발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베타 성향과 떨어질 때 베타 성향이 전자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 떨어질 때는 빨리 도망가고 올라갈 때는 닉스로 타라. 이렇게 시장 정의해 드리고, 지금 종목군들 보면 위로 올라가면 새롭게 만들어진 하락 채널이 존재하죠. 보면 닉스도 올라가게 되면 이 교체하는 구간에서부터 저항을 받기 때문에 250에서 최대 270만 원 사이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고 매물 소화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저는 예상됩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11선에 저항을 맞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좀 해서 좀 올라간 척 하다가 ADR 상장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잠정 실적에서 얼마가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삼성전자 거의 95조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충당금 계산하지 않은 수치로 95조 정도 제가 회원님들한테 나올 걸로, 수출 데이터 상에서는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10% 충당을 하면 9조 빼면 얼마죠? 아마 한 84조 나오겠죠? 그럼 대충 시장 컨센이 85조니까 85조를 넘냐 안 넘냐, 넘으면 진짜 초대박으로 나왔네, 거의 100조 찍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야죠. 100조 찍었구나. 그리고 여기에 3분기 20%더 올린다네, 디램이. 이 100조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3분기에 가격 더 올라가겠어?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 뭐로 봐야 될까요? HBM의 단가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예를 들어서 HBM의 단가가 70에서 뭐 90% 올라간다. 아, 그래. 전자닉스가 분기에 100조 시대를 만들었는데 뭐 잘하면은 HBM 비중해서 뭐 20, 30% 더해서 뭐 100%면 40조, 뭐 20조 플러스 된다네. 뭐 디램 가격도 20조 된다네. 아, 분기에 얘네도 한 140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 그 계산이 얼추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들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리고 시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주가가 잠적 실적 나오고 나서 세론처럼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충당금 규모가 커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충당금을 삼성전자는 그 자사주로 매입을 하죠. 충당금 규모만큼 단기적으로는 그냥 자사주 매입하겠는데 하면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릴 거예요. 고로 월요일날 빠지면 사라. 빠지면 구간이 오면 사라. 이렇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지컬 AI의 대표 주자인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있죠. 저도 주말에 대해서 또 다시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카를로스 그 누구지? 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알베르트 로드리게스라고 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기술 총책했는데, 이번에 나와서 그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 대량 생산의 길을, 포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피지컬 AI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아무튼 좋은 내용 참 많습니다. 왜, 왜 메모리 다음에는 피지컬 AI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라는 거는, 그만한 시장의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현대차, 모비스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이들 종목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반등을 바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빠지면 중장기 투자로 넘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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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 코스닥이 굉장히 또 많이 빠져버렸죠. 굉장히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서 빠졌는데, 금요일날 어찌됐든 이 하단 구간에서 아랫꼬리를 잡아주면서 또 내려오고 있어서, 이 위로는 절대 사지 마시고 밑으로는 조금 조금씩 사면서 지수 반등할 때 리밸런싱 해가면서 이쪽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털어버릴 때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주가 빠질 때도 그래요. 마지막에 털어버릴 때가 굉장히 아파요. 주가가 마지막에 아랫꼬리 달고 막 마지막에는 그런 게 막 나올 텐데, 바닥 시그널이 아직은 100% 나온 것 같지 않지만 조만간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 코스닥에서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7으로 불리던 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삼성전기가 가장 나은 모습인데, 삼성전기를 보는 것보다는 지금은 전자믹스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증권주가 2분기 굉장한 호실적을 지금 낼 걸로 기대가 돼서, 이쪽은 지금 최근에 보면 빠지다가 계속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모습이 좀 보이죠. 이쪽은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종목군들을 한번 바라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 증가 폭 실적 서프라이즈는 굉장히 셀 것 같고요. 2분기에 조선업종도 지금 데이터로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동시에 LNG선 성과가 신고가, 수주도 계속 늘어나. 그 다음에 FLNG 사상 최대 발주 실적, 주가는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갈까요? 오랫동안 많이 해먹어서 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이 이 박스권 가면 우리가 괜찮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장 초반 금요일 날 반등의 폭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수는 저항에 걸릴 것이고, 그 저항 이후에 변동성을 보면서 많이 뺀다. 그럼 종가 혹은 장중에 변동성 이용해서 전입하라. 이렇게 전달 드리면서 이번 주 마감하도록 할게요. 자, 다들 편한 밤 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